안녕하십니까, 황혜실입니다. 지귀현 판사의 룸살롱 술 접대 의혹, 대법원이 넉 달을 끌다가 내놓은 결론은 고작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겠다였습니다. 면죄부를 준 셈이죠. 이런 가운데 제기된 지귀현 판사의 휴대폰 교체, 6년 동안 단 한 번도 바꾸지 않았던 휴대폰을 윤석열 구속 취소 청구 당일인 2월 4일, 그리고 자신의 술 접대 의혹이 터진 5월 14일 두 번에 걸쳐서 교체했음이 드러났습니다. 마지막 교체 그 다음 날 지귀현 판사는 법정에서 접대를 받는 시대가 아니라며 의혹에 전면 부인했죠. 이상합니다. 정말 이상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이상합니다. 9월 30일 끝장 뉴스 시작합니다. 네, 김종대의 전략실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의원님, 이상하죠? 글쎄, 이상하죠. 너무 코미디언 이상해 씨가 이상하다 그럴 것 같아. 이상해 씨 아시나? 네, 이상해. 네, 압니다. 코미디언. 아주 인기 있었죠. 네. 이상해요. 이상합니다. 네. 너무 이상한데 밝혀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정의는 밝혀지니까. 글쎄, 휴대폰은 왜 그래 바꿔? 그러니까 참, 딱 그때. 요 얘기는 이따 1타 정치에서 첫 번째 이슈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하고는 외교 안보 전문이시니까. 네. 예, 오늘 이제 방한을 하는 퇴임을 앞둔 이시바 총리 관련해서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속보로 들려온 소식에 따르면 방금 만났다고 합니다.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여는데요. 시점과 또 장소도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우선 부산이라는 부분은 지난 8월에 한일 정상회담에서 다음번엔 지방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했어요. 예,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정상의 공통이 관심사가 양극화, 인구 소멸, 지방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AI도 나왔고, 그러니까 오늘도 아마 주제가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경제, 사회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싶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한국의 지방 도시로 초청하고 싶다. 이게 지난번 정상회담에서 나온 말이니까 그 취지를 살리는 건데, 더불어서 그렇게 보면은 이제 활발한 셔틀 외교가 이게 그 정상들의 말대로 되겠구나. 이런 느낌도 듭니다. 단 이제 일본 총리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좀 그렇죠. 누가 유력한가요? 아니 지금 고이즈미 총리 아들, 그 고이즈미 뭐더라? 시게루인가? 그 사람이 인기는 제일 있다 그랬는데 사람이 뭐가 나사가 하나 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니면은 그 사카의 여성, 여성 아베라고 하죠. 이쪽도 지금 강세로 보이고 있고 해서 파벌의 선택에 달렸다. 그러니까 일본의 총리는 여론조사로 몰라요. 파벌의 선택에 달린 거야. 파벌의 선택에 달렸다. 나눠 먹는 자리입니다. 고이즈미 신지로고, 이시바 시게로고, 다카이치 사나이. 사나워요. 나 이름이 안 헤어져. 이것도 다 나이 탓이네. 네, 일단은 대통령실에서는 이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셔틀 외교, 복원, 정착 이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의원님께서도 같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도 이제 방금 얘기한 이 고이즈미 신지로, 다카이치 사나이 누가 되든 좀 강경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친한 모드였던 이시바 시게로가 이제 만약에 퇴임을 하게 되면 저희 한국 입장에서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그렇죠? 한일 관계가. 그래서 사실 마지막 이 정상회담에서 어떤 사과라든지 한일 관계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좀 받아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돌더라고요. 근데 과거사에 대한 발언이 나올 가능성은 좀 희박해 보입니다. 그래요? 일부에서 오늘 오전에 패널들은 어쩌면 나오지 않겠냐, 이런 어떤 그 기대들을 하는데, 또 너무 기대하는 것도 좀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잘해야 뭐 과거에 고노담 하나 아니면 김대중 오부치 선언 등 이렇게 이전 총리 지도자들이 했던 것에 대한 어떤 그 답습 차원에서의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새삼스럽게 다시 사과하는 본인의 목소리로 이렇게 본인의 언어로 사과하는 이 부분을 너무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저는 약간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보는 입장이에요. 네. 그리고 과거사는 사실은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다 양보를 했습니다. 예, 이미 다 그렇죠. 예, 이미 다 양보를 해가지고 저는 사실은 걱정이에요. 앞으로 피해자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 이런 부분에선 걱정이긴 한데 이 셔틀 외교 복원 그다음에 트럼프에 대한 어떤 한일 공감대 형성이라는 차원에서 이 부분이 사실은 절충이 돼버렸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의외로 이번에 의제 중심권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좀 적어 보여요. 적고 인구 소멸이나 AI 아까 말씀하신. 예, 그다음에 트럼프. 역시 이 부분이다 핵심은. 이렇게 조금 판이 짜여지고 전에 기시다 총리도 윤석열 정부 때지만은 퇴임 직전에 한국에 왔었거든요. 예. 이런 일이 이제 자주 있네요. 그리고 신정부 우리 출범하고 석 달 만에 벌써 셔틀 외교가 한번 가고 오고가 다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건 굉장히 빨라 보이는. 그럼 그거는 좋은 신호인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이게 원래는 이게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정부의 정반대의 길을 선명하게 대비시켜 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요? 문재인 정부는 이제 그 피해자 중심주의를 얘기하면서 과거사 문제를 중심에 뒀고 그래서 한일 간에 이제 경색 국면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오히려 윤석열 정부에 더 가깝죠. 이 셔틀 외교를 복원한다. 그걸 이어간다. 그다음에 과거사 합의를 인정한다. 이게 합의가 뭐냐면 제3자 변제안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그 윤석열 정부와 더 가까워요. 그러면은 이재명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같은 진보 정부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 거냐 하는데 그 사이에 중요한 상황 변화가 있었죠. 그게 바로 트럼프 2.0 시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한일 간의 협력의 공간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예.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전 트럼프가 만나게 해줬다고 봐요. 결국 그런 결과가 돼버렸다. 예. 패권국 사이에서 약간 힘을 모으는 듯한. 그러니까 지금 이 일본 총리 경선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지만은 일본도 지금 5,500억 달러 그렇죠. 미국에 직접 투자해 돼 가지고 그 사카의 후보 같은 경우는 재협상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나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블룸버그 통신에서 어제 기사가 참 묘하게 난 거예요. 한일 합치면 9천억 달러거든요. 예. 5,500 플러스 3,500. 예. 근데 이 9천억 달러 투자에 대해 한일 양국에서 상당히 지금 어떤 그 반대 여론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한일을 묶어서 보도했네. 한일을 묶어서 보도했네. 난 이런 편집은 또 처음 보네 내가. 일본은 이미 서명을 해서 끝났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는. 네. 그런데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또 그것도 가장 극우 성향의 후보가 그러니까 저런 얘기가 나온다. 물론 나머지 후보들은 좀 문제 없다 그랬어요. 그랬나요? 난 그게 더 황당하던데. 그런데 왜 그러면은 사카의 후보가 저렇게 혼자 나서느냐? 요걸 카드로 불리한 여론을 좀 만회시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떤 전략이거든요. 그렇다면 저런 얘기가 나오는 건 우리가 활용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린 지금 버티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미국의 명분 중에 하나가 일본은 서명했잖아. 너네도 빨리 해. 뭐 이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지금 좋은 카드가 그러네요. 생긴 건데 난 일본의 극우 후보한테 이런 기대감을 갖긴 또 내가 난생 처음이네. 그러게요. 이거 뭔가 헷갈리네 이거 약간씩.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아무튼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데 사나이 후보는 일단 그렇게 나오고 있다. 우리한테 그렇죠. 유리할 수도 있다. 지금 우리는 이제 그 트럼프 2.0이 만약에 지속될 때 밑그림을 그려야 돼요. 맞습니다. 이거는 한중일 3국 FTA도 다시 평가를 해야 되고 일본이 이제 만들었지만 CPTPP 그 환태평양 경제 공동체 여기도 가입하는 문제를 지금부터
수고해야 되고 아. 그다음에 중국이 만든 RCEP 예. 경제협력개발기구 아닙니까? 그렇죠. 요건 이미 들어가 있어요. 이 속에서 뭔가 돌파구를 연다든지 이러니까 동맹이 흔들릴 때 동맹을 믿을 수가 없을 때 그러면 우리 한중일 지역협력이나 아니면 중견국가 연합 그렇네요. 이런 돌파구를 나는 고민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려면은 지금까지 그 거리를 둔 아까 말씀드린 국제기구들도 이제는 다시 재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균형줄 맞춰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은 예컨대 CPTPP 같은 경우는 일본이 열어줘야 되는데 이런 문제들 협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또 한 가지 문제가 우리가 이 같은 협의를 하는 나라들한테 농산물 시장을 좀 개방해 줘야 되거든. 그 문제도 있습니다. 일본의 수산물 같은 경우에. 일본 수산물이 그게 특히 문제가 돼요. 그랬는데 트럼프에 맞서기 위해서 여기서 전향적인 어떤 검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소식을 뭔가를 비공개 시간에 논의할 수도 있는 거겠죠. 오늘 만나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런 것들은 이제 공개하면은 미국이 또 견제를 하니까 비공개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뭔가라도 해야 될 판이에요 지금. 알겠습니다. 북한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의원님. 어제 이제 김성경 북한 외무성 부상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그렇죠. 비핵화는 절대 불가하다. 완전 강경하게 얘기를 했어요. 어떤 경우에도 핵 절대 포기 안 한다. 핵 포기는 주권과 생존권 포기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거기에다 헌법 위반이다. 예, 헌법 위반이다도 얘기했습니다. 핵 보유국을 천명한 헌법이 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사실 이제 우리 대통령이 이 같은 무대에서 END 주도권 얘기를 한 이후에 나온 얘기라서 이게 약간 의미가 있지 않느냐 또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비핵화는 절대 포기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래서 그 문제는 나중에 최종 목표고 지금은 동결 내지 중단. 그러니까 국내에선 동결이라 그러셨다가 밖에서는 또 중단이라는 용어를 섞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으로 조금 열어줬단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북한의 평가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방법 없었어요. 그러면은 봐봐요. 이 부분이 지금 북한이 핵실험한 지가 벌써 4, 5년 됐죠? 2017년에 핵실험하고 8년째네. 8년째 핵실험 안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7차 핵실험을 하면은 파국이라 그랬는데 안 했다고.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지금 조금만 더 융통성 있게 운영하면 중단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굳이 말을 안 꺼내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그래서 이제 우리도 자체적인 어떤 그 설명에 우리 입장은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예상이 됐던 말이기는 하지만은 어떤 단계적 그 대화라든가 그 다음에 완전히 대화의 문을 걸어 잠그는 발언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거리두기가 된 게 이게 미묘한 부분인데 비핵화만 얘기 안 하면 만날 수 있다고 저번에는 그랬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자기에게 북한을 존중하고 우호적으로 나오는 나라는 또 교류하겠다. 대화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건 트럼프한테 한 말이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떤 궁극의 목표로 남겨놓더라도 뭐 지금 만나가지고 관계 정상화라든가 어떤 교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아예 관심 없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지. 그런 가운데 이 외무성 부상의 이야기는 그러면은 한 번 더 뭔가 튕기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 일단은 뉴욕에 왔다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 오지도 않는다. 그때 옛날엔 대사가 그냥 그렇죠. 맞습니다. 7년 만입니다. 외무성 부부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단 뉴욕에 왔다. 그런데 최근에 트럼프의 러브레터가 계속 오던 터다. 그런데 왔다. 그러면은 일단은 뭔가는 있다고 봐야죠. 이게 단순히 유엔 총회 연설 때문에 왔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요전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에를 갔다 왔고 그러니까 전승절 행사를 갔다 왔고
그다음에 미국하고 대화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는 없다. 입장이 예. 나왔고 이걸 다 이어서 볼 필요가 있죠. 에이펙에서 그렇다면 에이펙은 거기서 그 북미 정상이 회동하기는 어렵고 다만 끝나고 나서 판문점에서 원포인트 회담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의원님 뭔가 들으신 거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아니, 도는 그렇지 얘기 않아요. 중에서 그 얘기가 있습니다. 판문점에서 예, 에이펙 그 행사 이후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한 이틀 정도 일정을 잡고 그렇죠. 있다. 일정을 그게 잡고 있다 판문점에서의 김정은과의 회담이다. 회담 내지는 아니면 그냥 이렇게 만남일 수도 있는데 예, 뭐 들으신 그런데 거. 사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를 별로 안 좋아하잖아. 유엔에 가서도 안 만났잖아. 근데 왜 일정을 더 잡아? 예. 아니 요즘은 트럼프 욕하는 게 국민 스포츠로 돼 가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네, 대국민 샌드백 같은 트럼프 도람프 이야기를 그럼 한번 넘어가 볼까요? 아니 근데 진짜 왜 이럽니까? 3,500달러를 500억 달러를 선불로 내야 한다라면서 또 강경하게 얘기하고. 네, 러트릭 장관은 이 얘기도 했어요. 3,500억 달러가 다가 아니다. 더 받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트럼프식의 문법이죠. 얻어낼 것을 더 과하게 요구해서 맞아요. 그 이전의 목표를 달성한다. 이건 뭐 트럼프의 아주 전형적인 협상의 기술이라고 익히 알려져 있는데 또 그 버릇이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이 3,500억 달러 선불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오늘 쏟아져 나온 뉴스는 의약품 반도체에 100% 관세 부과하겠다는 얘기가 또 나왔거든요. 영화도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어떤 사태는 거의 초현실적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거는 뭐랄까 이젠 상식과 합리로 이해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예. 그래서 트럼프가 나이가 이제 80대니까 거의 이제 남은 것은 노욕과 탐욕밖에 없다. 이러면서 어떤 굉장히 뭐랄까 실현 가능성과 무관하게 질러대는 이런 걸 보면은 거의 어떤 저는 좀 이런 게 비명 소리 같이 들려요. 이제는 돈 내놓으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이런 초현실적인 상황을 보니까 이거는 확실히 조금 더 버텨야 되겠다 하는 버텨야 되겠다. 듭니다. 버티면 버틸 수 있는 건가요?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위험한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아주 말씀이시죠? 비이성적이죠. 그리고 사실 의약품 반도체 얘기하면서 그 타이레놀 발언 있잖아요. 그거 임산부가 먹으면은 태아가 자폐증에 걸린다. 그것도 와 FDA나 의사들이 일제히 그 반론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게 의약품에 관세 때리긴다는 예고편으로 나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유럽이나 이런 데서 의약품을 많이 수입하니까 그러니까 유럽에서 발끈한단 말이에요. 1년에 한 2천억 달러가 넘어요. 의약품 수입 액수가 미국이. 그러니까 이런 걸 또 건드리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반도체를 건드리는 건데 이게 얼마나 자해적인 행동이냐 하면은 미국의 AI 생태계를 이제 주력 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중국의 굵기를 확 찍어 누르는 걸 AI로 하겠다. AI에서는 중국을 확실하게 압도하겠다. 그래서 AI 생태계 구성의 1차 투자분이 3,800억 달러입니다. 그랬는데 반도체 관세를 빵빵 때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 3,500억 달러의 원가가 올라간다고. 그렇겠네요. 그러면은 지금 그 투자처에 어떤 소규모 연구소나 스타트업들이 12,000개가 들어와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미국의 풀뿌리 혁신 역량입니다. 근데 이 업체들의 원가 비용이 다 높아져 가지고 이 AI 생태계 구축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럼 미국한테도 일단은 불리하네요. 그러니까 요즘은 말이 무슨 느낌이 드냐 하면은 우리나라가 이 머리뼈가 단단해서 누가 이렇게 자꾸 머리를 때리는데 트럼프가 이제는 머리보다 그 손이 더 아플 거다는 거지. 제 얘기는 때리는 손도 아프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견디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때리는 지 손이 아파가지고 이제 쩔쩔맬 판이라니까 이제. 아니 그럼 자기 손이 아프면 지금의 이 주장이 좀 변할 수가 있나요? 3,500억 달러를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사실 미국하고 관세 협정에 서명한 나라가 몇 안 됩니다. 전 세계. 예. EU, 영국, 일본 정도지. 예. 누가 있습니까? 다 저기 버티는 나라들이죠. 거기에다가 미국 내에서 이제 연구물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제가 발견한 것은 이런 관세 정책이 현행대로 유지될 때 올해 미국 납세자 1인이 감당해야 될 생활비 상승분이 얼마냐. 1인당 1,120불이더라고. 그러면 4인 가족으로 치면은 1년에 700만 원이에요. 예. 생활비가 더 들어가. 물가가 오를 거 아니야, 관세만큼. 그렇겠죠. 이게 납세자 부담이라고. 예. 그러면은 1년에 700만 원의 소비 지출이 추가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미국 GDP의 감소분이 얼마냐. 대략 한 2% 정도까지도 봐요. 2%요? 많게는. 적게는 한 0.7%부터. 미국이 이 방송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때리라 이거요. 네. 거기에다가 이게 이제 미국의 시민들의 국내 피해고, 그 다음에 예컨대 반도체를 때렸다. 그러면 삼성, SK 때렸다. 이게 삼성, SK 문제입니까? 전 세계를 때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예. 반도체 반도체 공급망이라는 게 그 도표를 보면 무슨 신경혈관만 같이 복잡해. 거기에는 뭐 네덜란드 ASLM이 제조 장비 되지, 또 중국이 소재 되지, 또 뭐 우회적으로 공급망이 형성돼 있지. 이래 보니까 와, 이 반도체 하나가 나오기까지는 무지한히 복잡한 세계 공급망이 얽혀 있어서 삼성을 때리면 전 세계를 때리는 거예요. 연쇄적으로 폭망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전 세계를 때리는 거라니까 이게. 그리고 미국만 피해자가 되는 거지 다른 나라는 반도체 안 살 겁니까? 아하. 사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미국 혼자 고립됩니다. 아니 이거를 트럼프가 모른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알면서도 뭔가 얻어내려고 그러는. 이런 걸 다 국내 정치로 이렇게 하는데 이 망상과 집착의 수준이 제가 보기엔 정신 감정 단계가 필요한 상황이라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걸 때린다고? 이런 걸? 그러면 의약품 반도체 100% 때려 보시면은 미국 경제가 온전하겠습니까 그게? 온전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트럼프가 이렇게 우리한테 충격과 공포를 준다 그러지만은 그 이면을 봐야 되는 게 그게 그래서 언제까지 니들이 버틸 수 있느냐. 그러게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딱 우리가 계산을 해 보면은 때리는 네 손이 더 아플 수도 있다. 예, 트럼프가 이 방송을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안 봐요. 에이펙 얘기도 잠시 해보면 네. 오늘 또 뉴스로 나왔던 게 중국 측이 사실 이제 신라 호텔을 전체 대관을 했었어요. 네. 아마 시진핑 주석이 여기에 이제 머물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마 돌연 취소를 한 것 같습니다. 다시 예약을 받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요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지금은 좀 부정적인 시각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글쎄 일단 우리가 전승절 행사는 안 갔는데 대통령께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가셨는데 지금 이 부분은 말이죠. 한국을 보고 오는 게 아니라 미국을 보고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진핑하고 트럼프 간의 협상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최근에 트럼프가 중국에 좋은 신호를 많이 줬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경주 회담의 맞아요. 예. 성사 가능성이 높은 건데 그 뉴스를 좀 검색을 해봐야 됩니다. 그쪽에 지금 어떻게 지금 양국의 상무부 라인이 협의가 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이 악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 잘못되면. 말씀은 시진핑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이 변수가 생긴 거 아니냐 하는 것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우리가 미국한테 특별히 야속한 게 이 점인데 그동안에 바이든 때 보면은 중국을 견제한다, 억제한다 그러면서 어떤 중국을 다시 찍어 눌러가지고 지역 패권으로 등장하는 걸 저지한다 이런 정책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 그렇죠. 그건 민주공화가 초당적 합의였던 예, 맞습니다. 거거든요. 근데 막상 트럼프 때 와서 보니까
이런 어떤 대중 강경파가 트럼프 정부 내에 쏟아져 들어왔는데 그러면 대중 정책의 목표를 예컨대 어떤 가장 강력한 정책은 중국의 레짐 체인지 또는 정권 교체, 리더십 체인지 또는 어떤 중국의 어떤 이런 강압을 통해 가지고 레짐과 리더십은 안 바뀌더라도 뭔가 어떤 강압 정책, 무언가를 변하게 만드는 뭔가가 있을 줄 알았거든. 예. 근데 지금 하는 거 보면 그게 아니고 뭐랄까 반도체 열어주고 예. 히토리오 받고 이렇게 주고받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처음에 중국의 관세 245% 때렸습니다. 예. 지금 30%로 낮아졌고 네. 이거 견딜만해. 네. 중국으로서는. 그리고 반도체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진핑을 계속 칭찬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예. 그러면서 동맹국만 줄 서해 놓고 아버지 뭐 하시노 하면서 한 대씩 접해는 그렇죠. 이 모양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중국을 견제하려면 동맹국하고 힘을 모아서 중국을 때려야 되는데 동맹국을 때렸다고. 중국 때리길 한 게 아니라. 예. 그러면은 우리가 되게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중국하고 뭐 어찌 해볼라 그러나? 그리고 푸틴하고도 그래요. 어떨 때는 젤렌스키를 빼버리고 푸틴하고 또 알래스카에서 만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스트롱맨끼리 짬짬이가 되는 분위기가 계속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예. 그래서 중국 견제는 한다는 얘기냐 안 한다는 얘기냐도 헷갈려. 지금으로서 보면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중국을 완전히 해징한다, 견제한다. 아니다. 중국을 활용한다. 이 부분이 미국 내에서 더 혼란스럽고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한미 동맹도 이상해진 거예요, 지금. 예. 그러면은 여기 경주에서 지금 시진핑이 오는데 어떤 트럼프하고 만날 강력한 유인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안정적으로 만날 이유가 유지가 돼야 되는 건데 만약에 여기서 변수가 생긴다면 거기서 틀어진 거다. 미국과의 관계에서 틀어졌는지를 봐라. 예. 요 근데 신라호길 아직까지는 취소. 뭐 제가 보기에는 그런 징후는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건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오면 어딘가는 머물고 또 리셉션도 하고 막 이래야 될 텐데 그 장소가 지금 아직 알려진 게 없습니다. 좀 이상하긴 합니다. 10월 말이니까 시간을 조금 두고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김종대 전략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